다음 주제는 우리가 지난번 뭐 몇 개를 통해서 이제 얘기한 여당 전당대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김민석 대표가 이제 새롭게 여당의 대표가 되었는데 조정님 김민석 대표가 탄생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별 재밌진 않더라. 아 재밌지 않다. 네. 약간 예상한 결과기도 하고, 음. 뭐 되게 안정적인,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권이 되게 안정화되는데 기여하는 당 대표 후보잖아요. 그쵸. 뭐 이제 당 대표가 됐지만 그런 점에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그래도 예상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정청래 대표가 됐다면은 그럼 이제 대통령을 관계 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 같은데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지. 하면은 약간은 네. 그래도 한 1, 2년 정도는 좀 잘 보조를 맞추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여당이 어디로 갈 것이냐 내지는 전당대회를 뭐 왜 이렇게 치렀느냐 여러 가지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힐러님은 이것들을 보면서 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자 지금 카메라가 자 힐러님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완전 뭐 다음 투표 이렇게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선호도 투표까지 이제 개봉이 그러니까 된 1차에서 네, 1차에서 끝날 줄 알았다. 알았는데 2차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지역마다 이렇게 개봉을 했잖아요. 네.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은근 박빙이네 약간 이렇게 오.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김민석 당대표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정부랑의 발맞춤 이런 것들을 너무 뭐 쿵짝이 잘 맞겠죠. 근데 또 약간 뭐 관전 같은 것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도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감 그냥 네 민주당 딴 당 얘기여가지고 네. 그냥 지켜보기. 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네. 항상 이 매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지금 대표가 상당히 유리할 거다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에서도 어쨌든 밀어준 결과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서울 경기에서도 원래는 정청래 전 대표가 유리할 거라고 봤는데 김민석 대표가 어쨌든 간에 앞서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예상보다도 훨씬 잘 나왔다 이게 성적이. 그 다음에 대의원 투표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우위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우위였습니다. 어디서 펑크가 난 거냐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여론조사거든요. 여론조사에서 많이 이길 거라고 봤는데 아니에요. 정청래 전 대표가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이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여론조사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기관들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민석 그 대표가 상당히 앞서가는 걸로 나왔는데 당에서 한 여론조사 그렇지 않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있는 당에서는 네, 여론조사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큰 큰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론조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론조사 비용이 상당히 아까운 것 같고요. 네. 왜 원래 진보 정당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투표하는 걸 좋아하니까 뭐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시절에 우리는 1인 1표야 이제부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1인 1표라기보다는 당원 직선에 가까운 개념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는 이게 사실 나는 혼란스러운 투표 개념이라고 봤는데 대의원 투표는 간선처럼 운영을 하면서 또 당원 직선에 같이 섞은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이 개념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봤어요. 직선이면 그냥 직선으로 하는 거고 대의원은 이제 별도의 이제 그 의결기구로서 대의원대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우리는 상식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진보 정당을 해봤던 사람들은 그 체제가 상식적인데 그 당시 민주당은 이제 투표를 하는데 이 당원 직선을 섞고 그다음에 간선을 다 같이 섞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 뭐 여론조사를 섞고 여론조사는 근데 섞을 수 있지. 여론조사하고 직선을 섞을 수는 있는데 그 간선이 중간에 들어간다? 그 이상하다. 근데 아무튼간에 이거를 1인 1표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바꿨는데 여튼간에 결과는 그렇게 됐고 그럼 앞으로 이제 전망 근데 전당대회는 사실 뭐 전당대회를 본 이 소감을 조금 뭐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정말 한심했다. 저는 이게 전당대회를 갖고 좀 경쟁할 걸 갖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넌 20년 전에 왜 그랬냐. 뭐 이런 거 얘기를 끝도 없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는 그거 도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뭐 신천지 얘기 이런 거 명확하게 야 이 신천지라는 이게 다 근거가 있어가지고 너희들 완전히 이번 기회에 혼내줄 거야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 이제 사실 어느 정도의 연기를 피우고 지금 끝나는 얘기처럼 됐잖아요. 물론 또 수사 결과가 중간에 뭐 나오는지 그걸 봐야 되겠지만 그 아무튼간에 상당히 이제 좀 이
앞으로 이 집권 여당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어떤 정치를 해야 될 것이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의 실종된 이런 전당대회를 치르는 걸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치는 심각하다 지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정치를 지금 이런 정치를 한다고 지금 이 정당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나는 우리 또 이 진보적인 정당들도 사실 규모가 커지면 이 함정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 아무튼간에 그런 감상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이제 제가 평론가라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소위 말하는 친청계 3인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세 명의 최고위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대파 역할을 이제부터 하면서 뭔가 이제 들이받고 뭐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힐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아직 그 당 대표가 선임하는 최고위원도 남아 있잖아요. 지명직 있죠. 네, 2명. 지명직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밸런스가 맞아지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다수파는 친명이 가져가겠지만 소위 언론 구분으로. 그렇죠. 근데 이 세 명이 이제 반대파로서 예를 들면은 일종의 비토 세력을 형성을 해서 사사건건 이제 뭐 이렇게 뭘 하고 뭔가 이후에 정치 전망을 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른 정치 전망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그들이 엄청 조직화를 잘 하고 뭔가 세력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뭐 그들 손에 달린 거긴 한데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근데 이제 뭐 봤을 때 이재명 정부랑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호응도 사실 좋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지율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최고위원들 그분들이 어떤 자기네들의 기반과 세력화 이런 것들에 이렇게 정확한 이런 손에 잡히는 이런 조직들이 뭐 있으시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장애물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제가요? 네, 그런 건 아니다. 네. 네. 뭐 그런 건 항상 어렵죠. 조직화하고 하는 건 항상 어렵죠. 네. 이 어떤 조직이든 간에 뭘 하면 주류였습니까 비주류였습니까? 저요? 네. 어디서든 간에. 어디서든 간에 네. 주류가 되고 싶은 비주류였죠. 나는 비주류였다. 네. 네. 도정님은 주류였습니까 비주류였습니까? 저는 뭐 제가 있는 조직이 작았을 뿐 주류였다라고 감히 주장해 보겠습니다. 야, 나는 비주류 중에 주류였다가 되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주류의 느낌이 있어. 느낌. 네, 네. 주류의 느낌이 있어. 자, 저도 굳이 얘기하자면은 나는 소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굳이 얘기하자면 어디서든지 간에. 물론 뭐 어떻게 따지면은 뭐 다수였을 수도 있는데 뭐 하지만 난 소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얘기를 왜 했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럼 도정님은 앞으로 친청계 3인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게 당대표 선거가 중요한 게 공천권 때문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천권을 행사하나요? 김민석 대표가 다음 이대로 가면 가면 행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글쎄요, 뭐 서울시장 만약에 보궐선거가 되면은 뭐 그때 뭐 바로 쓰시네. 만약에 패배해가지고 또 뭐 책임지고 사퇴하고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지 않고 공천권도 행사하게 되면 뭐 비명 행사 당하기 싫으면은 알아서 잘 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천을 신경 쓴다면 이 친청계 3인도 어느 정도 협조적으로 갈 것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잘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의 경쟁 구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의 뚜렷한 차이나 노선의 경쟁이라기보다는 물론 이것도 노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정체성이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 이런 거를 중심으로 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 당대표 선거의 뜨거운 이 열기가 약간 가라앉고 나면은 다시금 또 어떤 외부의 적을 잘 만들어서 좀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최고위원 3위는 공천은 뭐 지도부기 때문에 공천 어느 정도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경선 뭐 컷오프 시키겠어요? 최고위원을 경선은 최소한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럼 경선을 하는데 이 사람 지도부들인데
경선에서 뭐 지겠어요 사실. 그쵸. 지도본데 경선에서 지금 웃긴 거죠. 그러니까는 공천이 이제 안정권일 거고 다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비토 세력을 형성해서 자기들이 국회의원들을 따르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들을 따르려면은 저 사람을 따라갖고 내가 공천이 유리해지거나 아니면은 공천이 다소 뭐 불리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은 대권을 줄 수가 있어서 나중에 뭐 정권이 예를 들면은 뭔가 들어섰을 때 내가 그 위치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지위를 맡게 된다라는 걸 기대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청래 이제 전 대표는 본인이 그러한 이제 대권 주자가 된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어렵다고 봐서 그거는 지금이야 이제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를 쭉 이어서 지금 친청계 3인 중에도 특히 이제 최민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고도 얘기를 하고 저렇다고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좀 지나면 제가 볼 때는 대충 지금 이제 조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수습되고 새로운 적을 향해서 이제 돌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킬러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결국은 그런 분위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다면은 그때 이제 김민석 대표에 대한 재신임 얘기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도 조직화돼야 반대파가 조직화돼야 김민석 물러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 동력 만들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 동력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당 밖에 있으면 또 모르겠다. 그게 이제 유튜브라든가 예, 오히려 또 유시성을 가진 어떤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요. 뭐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 이제 어려워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제 조정님 말씀하신 외부의 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은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이 민주당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실 뭐 민주당이라는 당이 또 크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막 사방으로 튀려고 하는 거를 중심을 딱 잡아줬던 이슈가 검찰 개혁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기대하고 한 건데 사실 검찰 개혁 때문에 더 이제 이게 균열이 확장되고 뭐 이런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제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이제 사법 개혁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이대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이대라고 네. 아시죠? 조이대. 네. 네, 조이대 잘 아시죠? 네, 조이대를 모르면 안 되는데 자 조이대라는 대법원장이 있는데 이 대법원장이 원래는 이제 그 대법관을 추천을 할 때 대법관 추천위에서 이렇게 몇 명 복수 추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청을 하고 이 제청한 거를 대통령이 제청한 결과가 이겁니까? 임명을 하는데 그냥 임명할 수 없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국회에다 이제 보내고 그리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거쳐갖고 이제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임명을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기 전에 이 이제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을 통해서 이 사람 제청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제청을 해왔다는 거예요. 관례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관례를 이제 무시하고 두 명을 이제 던져버린 거죠. 한 명이 손봉기 판사고 한 명이 김성수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을 던져버려 갖고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조이대를 탄핵을 해야 된다. 이 녀석이 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고 말이야 난리가 났는데 조정님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뭐 삼권 분립의 관례랄까요? 이런 게 좀 무시당했다고 좀 보여지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또 법조계에 몸담고 있잖아요. 예. 법조 도둑들 사이에서 지금 도적질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사법 개혁은 대체 뭐냐? 이거 사법 개혁 뭘 해야 나는 법조계가 아니다. 개혁이냐. 예, 나는 아니 뭐 나는 손님 게이다. 밤손님. 네. 그쵸. 또 밤손님 개인데 예. 아무래도 저 잘 모릅니다. 잘 몰라가지고 뭐 검찰 개혁은 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사법 개혁은 뭐냐? 뭐 이런 고민이 드는데 아무튼 예. 무슨 질문이었죠? 좀 그래서 앞서서 이 대법관을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이 조이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법사위원장 하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조이대 물러나라라고 이제 여당이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탄핵은 이전부터 얘기를 계속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약간 새로운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뭔가 탄핵감이다라고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물론 이게 관례를 깬 것이 잘한 것이냐? 전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원래는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뭐 제청을 하고 이런 게 또 관례라고 하는데 뭐 문서로 띡 보냈다.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분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관례를 다 깨고 이렇게 대통령실과의 불편한 관계를 굳이 숨기지 않고 이렇게 또 신경전을 하는 것도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근데 그게 탄핵거리냐? 탄핵거리는 아니죠. 사실 대법원장이 자기의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든 행사한 건데 그것이 뭐 대통령실에 만약에 존중을 받지 못한 점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6개월째 지금 대법관 다음 사람이 지금 공석인데 이걸 그냥 두고 있는 것도 사실 대법원장으로서는 직무유기기도 한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탄핵할 때도 우리 한 뭐 총 그 당시 이제 권한 대행이 왜 이렇게 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냐? 권한 행사를 해라. 예. 권한 행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우리가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좀 대법원장이 지금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실과의 어떤 관례 때문에 6개월 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든 자기의 권한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물론 관례를 깼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하기 좀 어렵겠지만 뭐 관례를 약간은 어겼다라는 점에서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뭐 대법원장이 직을 내려놔야 된다라거나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거는 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힐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시키고 싶어했죠 계속 예전부터 그랬는데 저도 이거를 가지고 탄핵을 삼는다. 그러니까 관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 절차에 위배되는 거는 아니고 관례인데 그러니까 좀 뭐 입장에서 자존심을 상할 수 있겠죠. 약간 자존심에 흠집이 났다. 근데 조희대도 원래부터가 그런 걸 되게 숨기던 사람은 아니고였거든요. 되게 노골적으로 싫음을 엄청 티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막 화낼 일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조희대는 조희대스럽게 했고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스럽게 탄핵 얘기한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네, 그런가 보다 싶어요. 저는 나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영화 보듯이 난 봤다. 네,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 안 보고 이 영화를 보고 싶다. 지금 현실 그 정치판이 제일 재밌으니까 사실 그렇긴 한데요. 극장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조희대는 조희대의 그 스탠스를 그대로 했고 민주당도 민주당 스탠스 그대로 했고 뭐 당한 거는 그냥 이재명의 자존심 정도 살짝 긁혔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관례의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뭐 탄핵을 하고 싶으면 국회에서의 절차까지는 민주당이 할 수 있죠. 그 뭐 탄핵안 내 가지고 땅땅땅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 탄핵이 지금까지 우리의 무수한 탄핵을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무수한 탄핵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서 탄핵 인용이 되려면 이 실정법을 이제 상당히 어겼거나 또는 헌법 위반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조희대라는 사람이 이번에 한 일은 관례를 지키지 않은 것인데 법을 어긴 것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헌법재판소 가면은 이 탄핵 심판이 인용이 안 될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민주당이 조희대를 그냥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탄핵한 발의를 안 한 것도 지금까지 논의가 된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런 건들이거든요. 다. 네. 그러니까는 실제로 탄핵 심판 갔는데 그래서 탄핵 기각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다 뭐라고 쓰겠습니까? 조희대를 상권 분립 붕괴 시도 미수에 그쳤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역풍 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봤냐? 윤석열이 두들겨 맞는 거에서 봤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징계하고 막 시원하게 그냥 윤석열한테 사실 5대 맞고 한 대 때리고 5대 맞고 한 대 때리고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을 때려 눕혔다. 가자 이랬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개과천선이 아니지 개선 장군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가 뭐 어쨌고 뭐 이렇게 왔는데 그때 그 스트레스 그걸 악몽. 보는 그 충격 나는 그때 아주 생각나요. 윤석열이 그러고 그 대검찰청 청사 문 앞에서 또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를
그 방송을 보면서 이제 연합뉴스 TV 이런 데서 또 떠들었거든요. 그때 뭐 할 말이 너무 궁한 거예요. 뭐라고 해 그거를. 그래서 자 이게 아무튼간에 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참 정부가 무리한 거를 추진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지만 윤석열 검찰총장도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저 개선 장군처럼 저럴 때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도대체. 그러고서는 윤석열 정권까지 간 것인데 그게 네. 내란까지 가고 네. 그래서 이제 탄핵을 이제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모든 걸 이제 탄핵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안 되죠. 다만 이제 아까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얘기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거겠죠. 지금 어쨌든 간에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균열, 그다음에 내부에 남아있는 긴장관계 이런 거를 이제 사법개혁이다. 이제 조의대 타격이다. 이렇게 가면서 봉합하는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뭐 이 정치 현실 정치니까 정치 현실이니까 그런 거를 뭐 완전히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좀 생산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근데 또 뭐가 이렇게 노란색이 있어요 지금? 또 네, 또 한 분이 또 올려주셨네요. 야, 네. 네, 대박. 우리 쭈네 4234 이렇게 읽는 게 맞을까요? 쭈네 오. 4234님이 레닌도 변호사, 도적도 변호사, 운동권 데모 화이팅. 라고 야,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야, 우리 볼셰비키 도정님을 레닌에 비유를 했습니다. 야, 윤석열도 변호사, 레닌도 변호사. 아, 윤석열은 변호사를 안 했죠. 아, 조금 하다가 예. 짜장면 냄새가 그리워서 이제 검사로 검사로? 돌아왔는데 뭐 헤어스타일도 레닌처럼 해보면 어떨까요? 저요? 네. 가끔 악몽을 꿉니다. 악몽을 레닌 꾼다고? 헤어스타일이 되는 악몽.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아 그렇구나. 네. 뭐 예, 그건 싫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좀 하면 안 되는 말 한 것 같은데 지금 눈빛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예.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약간 아니, 조심스러운 주제라서 이거는. 예, 난 일부러 해보라는 여기는 거-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자유롭게 하는데 자유롭게 못하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일부러 네. 해보라는 뜻이었는데 그게 또 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네. 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이제 결국은 어쨌든 간에 그걸 생산적으로 갖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법관 가지고 얘기를 충분히 뭐 밀고 당기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가 선호하는 원래 판사는 이제 김민기 판사라는 분인데 이분 배우자가 지금 헌법재판관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천하기가 뭐하다라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주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좋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서로 논의를 해서 절충을 해보든지 뭐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어쨌든 간에 그 논란을 떠나서 지금 대법관 대법원 구성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냐? 지금 추천한 판사들이 잘 되고 있는 거냐? 물론 자기들만의 기준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역 안배를 했다. 그래서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이 되는 이 사람은 대구 사람이다. 그 노태학 대법관도 대구, 이 사람은 대구가 대구에 할당된 자리를 그대로 유지해 준 거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이 사람은 호남 사람이다. 또 하나 이제 이응구 대법관 후임은 호남 사람이다. 그러니까 호남 티오도 하나 준 것이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 아니다. 한양대 출신이다. 자 비서울대 몫도 하나 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비주류 하나 넣어준 거야. 아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대법관의 구성이 서호남, 서울대, 그다음에 서울대 법대, 그다음에 50대 이상, 그다음에 이제 남성. 이 구성은 계속해서 이제 변하지 않는 이제 법조계 특히 판사들의 엘리트 코스를 거친 사람들의 결과물이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좀 벗어나는 대법관 추천을 해봐라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사실. 그래서 가령 뭐 그런 시도가 또 없었던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 김선수 대법관 이런 분들은 어쨌든 전형적인 뭐 대법관은 아니었잖아요. 변호사였으니까 그 뭐 들어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논의도 있고 했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 여성 대법관 이 김민기 판사가 어쨌든 여성인 건데 맞나? 네, 내가 또 이제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간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면 좋겠는데 이 사실 지금 계속 원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 해하려고 했던 녀석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일이다. 사실 요 얘기만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뭐 벌레가 날아다녀. 뭐 잘못하면 이 얘기가 오히려 일종의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종의 이제 그 악선동의 대상이 되고 안 그래도 지금 이 정권의 아킬레스 건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공소 취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소 취소와 관련된 얘기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얘기를 다 공소 취소에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왜 그만뒀느냐? 공소 취소를 하기 싫어서 관뒀나 봐. 이게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거의 계속 이러는데 이 얘기를 그래서 그렇게만 가져가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여당이 가야 될 길들을 이제 좀 스케줄로 쭉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소위 말하는 친청계와의 힘겨루기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전국 운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거냐가 상당히 앞으로는 좀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이런 것도 지금 일정 정도는 이미 후퇴를 예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 안에서 어쨌든 이제 후퇴를 할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는 이미 시사를 했고 정부안은 정부안일 뿐이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얼마든지 내용 바꿀 수 있다. 이거 시사를 했고 여당이 이미 논의에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당 논의를 거쳐서 아마 조만간 이제 수정된 내용이 나올 건데 그건 아마 그 지금까지 내용 예를 들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에 일부분은 뭐 요 공제 한도를 뭐 예를 들면은 낮춘 거 다시 높이자라든가 높인 걸 다시 낮추자라든가 뭐 또 낮춘 걸 높이자라든가 뭐 아무튼간에 자 이런 식의 논의 안에서 움직일 것이고 뭐 등등등인데 그러니까 이 논의도 사실 너무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후퇴하자 이런 논의도 물론 필요해요. 오늘 보면은 후퇴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거 사실은 세입자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방식을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논의는 잘 없거든요. 요 전국 운영이 이제 그래서 좀 생산적인 방식으로 되려면은 이런 게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공간을 이제 열심히 파고 들어올 세력이 조국혁신당입니다. 계속 조국혁신당 갑자기 자기들이 진보라는 거 아니에요 또 어느 날은 우리가 진정한 민주당이다 이거 하다가 어느 날은 지금 또 우리는 이 앞으로 진보를 또 할 것이다. 신장식 대표입니까 이제? 대표죠. 신장식 대표님이 이제 이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럴 만한 당이 거기서 그런다면은 그것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스탠스가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진보를 할 거면 확실히 진보 정당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려면은 차라리 민주당이랑 합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합치는 거를 갖고 또 무슨 지분을 얘기하고 무슨 요구안을 만들고 무슨 뭐 당명을 개정해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민주당으로 들어가든지. 그래 나는 참 이 정치 환경과 이 정치 질서가 이런 식으로 왜곡되도록 가는 것이 여러모로 이제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고민스럽죠? 도정님도 고민스럽죠? 네, 뭐 조국혁신당 화이팅. 그래요? 조국혁신당 화이팅? 신장식 잘 화이팅이에요? 모르겠네요. 오, 뭐야 이거? 그 힐러님은 신장식 대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몰라요 그거. 잘 모른다? 모르고. 근데 저는 조국혁신당 생각하면 당원분들이 참 걱정이에요.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걱정이다. 네, 그냥 좀 안쓰러워요. 안쓰럽다. 왜냐하면 당이 너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고 그 정체성도 확실히 못 잡고 뭐 의제도 못 잡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그 마음이 좀 짠하다. 약간 예전에도 역시 힐러님답게 좀 이렇게 마음이 넓으시네요. 그러니까 힐을 네. 주시네. 예전부터 좀 그랬어요. 마음이 짠하다.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총선 때 되면은 또 이제 그러니까 지민 비조다 이렇게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난번이랑 똑같이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경쟁할 때서는 경쟁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또 비례는 우리를 이렇게 네. 그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해야지. 그리고 개헌을 해야 된다. 자 하지만 잘 안 되겠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